사람뼈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된 건 오늘 오후 2시 10분쯤 배 2층 화물칸입니다. 이 구역은 차량들이 뒤엉켜 있는 곳입니다. 현재 수부는 배가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하늘과 맞닿은 지점인 우현에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배 안에 뒤엉켜 있는 차량을 밖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해가 발견된 지점은 배 3층 중앙 우현 쪽 에스컬레이터를 잘라낸 밑부분인 2층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에스컬레이터 위에선 지난 5월 16일 미수습자 허다인 양의 유해 일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해수부는 미 수습자 가족의 요청으로 오늘 발견된 뼈 한 점의 부위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해는 곧바로 국가수로 옮겨져 DNA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수색에서 미 수습자 9명 중 단원고 고창석 교사, 조은화, 허다윤 양, 그리고 일반인 이영숙 씨 등 4명의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아직 단원고 남현철, 박영인 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 씨, 혁규 군 등 5명이 남아있습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것처럼 세월호 수색에서 세월호 화물칸에서 수습된 차량 중에는 미수습자 권재근 씨 차량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기대했던 화물칸 수색에서 처음으로 유해 한 점이 발견되자 이 추가 수습에 대한 희망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작업자들의 안전이 최대한 보장된 상태에서 수색을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다시 세월호다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요. 제가 착각해가지고 멘트를 10번째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올리려고 보니까 이 채널에 이제 광고 없는 버전 올리잖아요. 보니까 9번이 없어. 다시 따져보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공순주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시고요. 우리 명정님하고 마차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도우미 1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우미 2입니다. 네, 이분들은 이제 개, 돼지, 레밍 이렇게 어서 오시고. 자, 최근에 세월호 이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PD 수첩이 난리가 났어요. PD 수첩의 PD들이 2013년부터 그러니까 박근혜가 집권한 바로 그 첫 해죠. 그 첫 해부터 지금까지 제작 자율성 침해한 17건을 공개했는데 어마어마한 것들이에요. 25일 날 결방되는 그것까지 갔고요. 시사 프로그램이고 PD 수첩하면은 광우병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사회 시사 이슈들을 대한민국에서 PD 수첩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하고 두 개가 양대 산맥이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는 세월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다뤄줌으로써 그 정권 때에도 역할을 했어요. 일반 사용방송이 그래요. 근데 공영방송인 MBC는 아예 세월호, 노조, 국정원, 사드 이런 단어들은 금기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MBC PD들 10명이 제작을 거부한 상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D 수첩이 사측으로부터 불어된 아이템, 진주의료원 폐업, 세월호 참사, 국정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 교과서 국정화, 백남기 농민 사망, 위안부와 소녀상, 4대강 녹조 이런 것들은 아예 못 만들겠다는 거죠. 일선에 있는 이제 프로그램 연출하는 PD들이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PD 수첩 같은 프로그램들은 탐사 저널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심층 취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취재를 허락을 득하기 위해서는 위에다가 이제 팀장급 PD들한테 이러이러한 걸 한번 취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안 돼. 이게 그 선에서 계속해서 묵살이 당해왔다는 거죠. 민감한 걸 다루면 자기들이 피해를 본다를 넘어가가지고요. 정권들이 내리꽂는 사장들, 주요 임원진들을 생각해 보면은 아예 정권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아이템들을 방송 안 했다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안 한 게 훨씬 더 강하다고 봐야겠죠. MBC라고 하면 가장 저희가 제일 먼저 의심하고 있는 게 그 전원구조 오보가 11시 1분에 이 MBC에서 나가거든요. 근데 다들 이제 뭐 받아 적었다 뭐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MBC 목포 지부에 있는 그 기자들이 전원구조가 아니다라고 해서 본사에다가 보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걸 묵살을 하고 1시가 넘는 시간까지 전원 구조를 했다고 계속 오보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유머론으로만 가면은 이거는 MBC가 세월호 참사에 확성기 역할을 일부러 했다까지도 이야기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의심을 해요. 예, 고의잖아요.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했으면 확인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를 묵살하고 계속 전원 구조를 했다고 계속 그러면서 그 해군 함정들 대대적으로 투입. 뭐 해경 대대적으로 구조 활동 중이라는 그런 그 뉴스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저는 고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조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하자면 이제라도 좀 다행인데요. 이분들이 왜 정권 바뀐 이제 와서 그럽니까? 솔직히 그 SBS는 뭡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는. 그리고 최근에 그런 거였나 봐요. 한상규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취재를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윗선에서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빡이 돈 건데
지금이라도 저는 늦은 감이 있지만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훨씬 더 전에 이것들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제작 거부 하나는 있더라도 이러이러한 이유로 제작에 대한 묵살을 당했다. MBC 경영진으로부터 계속 투쟁을 해서 싸워왔어야죠. 그래야 훨씬 더 반향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란 대로 하지 말라는 이슈는 취재 안 하고 계속 만만한 걸로 가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 반향이 적어지는 겁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세월호에 대해서도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해서 좀 식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진짜 과연 그들은 왜 세월호를 이렇게 금기시했을까? 그게 머릿속에 우리 단순한 구조를 좀 지웠으면 좋겠어요. 세월호가 자꾸 이슈화가 되면 정권에 불리해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전에 우리가 다른 표현 한 적도 있거든요. 이슈화 시켜서 책임질 공무원들 책임 엄하게 지고 그리고 투명하게 뭔가를 공개하고 진상규명하는 노력도 좀 하고 그랬으면 박근혜 탄핵 안 당했다. 이게 우리들 기본 생각이잖아요. 근데 일반 프로그램에 와서까지 세월호는 다루지 마라 이렇게. 그건 뭘 다뤄야 돼? 이런 심층 프로그램들이.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아이템이 그거잖아요. 세월호랑 뭐 정치적으로 엮지 말라라는 거. 지금 오면서 뉴스를 잠깐 봤는데 대구 지하철 공사에서 그 외 세월호 진실규명 그 서명 받으시는 분들이 지하철 이제 그 안에서 서명을 받으려면 거기에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활동을 할 테니 허락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불허를 했어요. 정치적인 활동이라면서 예, 그건 할 수 없다고 불허를 했어요. 아직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 MBC나 KBS가 그 인식을 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죠. 예. 사실 정치화 시킨 건 저쪽이에요. 이거는 그냥 지들 말에 의해서도 해상에서 난 교통사고라고 했으면 정치적인 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해상에서 난 교통사고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인 행동을 했죠. 네. 그들은 그렇게 그래놓고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마 이렇게 돼버린 그 메커니즘이었다는 거죠. 에휴 참 답답하고요. 자 PD 수첩 늦었지만 끝까지 싸우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진상규명보다 왜 그런 이슈들이 다뤄지지 않았는지 아는 진상규명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최근에 세월호 화물칸에서 각종 화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거는 차량들을 보니까 정말 참혹하더만요. 그 먹보 신항을 항공 사진으로 이렇게 찍은 거 보니까 담장 딱 하나 사이에 두고요. 다른 새 차들은 수출하려고 그 새 차들이 다 이렇게 선적되고 있는 바로 담장 바로 너머에 세월호에서 나온 차량들 녹슬고 찌그러지고 완전 망가진 그런 차량들이 계속해서 지금 하나 둘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화물칸에서 지금 사람 뼈가 나왔죠. 예, 오늘 뉴스에 나왔죠. 예, 뼈 한 점이 발견이 됐다고 뉴스에 나왔고 방금 이제 마츠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 그 아이들 휴대폰이 발견이 됐다는 뉴스는 지금 계속 있는데 그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을 맞아요. 건데 아직 블랙박스 그 차량은 다 지금 거의 다 나오고 있는데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뭐 발견을 했다는 아직 기사가 한 줄도 없어요. 아니요. 전 그 보도 봤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박스를 수거해가지고 네. 지금 몇 건 5건인가 6건인가를 보냈는데 포렌식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차가 몇 대인데 5개밖에 발견됐거나 뭐 형태가 좋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었겠죠. 그러면 그 그 블랙박스는 아마 굉장히 진실이 담아져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복원이 되면 크게 네. 힘이 예, 지금 받으시죠. 그 보도에 나온 차량들 모습이 보면 50세대거든요. 50세대 중에 아마도 40대 이상은 블랙박스가 있을 거고요. 블랙박스 안에 있는 저장 장치는 메모리 카드라 바닷물에 오래 있어도 이거는 복원이 가능하거든요. 메모리 카드는 가능해요. 좀 앞으로 좀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의혹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세월호 승선 인원에 포함되지 않은 화물칸에서 주무셨던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화물칸에서 지금 뼈가 나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304명이 아닌 다른 분의 뼈일 수도 있습니다. 꼭 304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예.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왜 우리가 그 초창기부터 의혹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 어린 아기 울음소리가 났는데 그 아기는 지금 아직까지 어떤 명단에도 네, 없어요. 명단에 없고 젖병 봤다는 사람도 있었고. 예. 그나저나 어떤 묘한 기분이랄까요? 어떤 사람인가가 4월 16일 날 인천항을 출발할 때 갖가지 사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원고 학생들은 수학여행이라는 부푼 꿈이 있었겠지만 새로 터전을 잡으러 갔던 분도 있었을 거고 어제 보니까 그 권혁규 씨의 트럭도 잡혀가지고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연들이 담은 그 차들이 3년 만에 물 밖으로 나와서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묘한 감정에 휩싸이게 만들더만요. 그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다라고 하는 동굴 속에 고이고이 잠겨 있다가 햇빛을 봤는데
그 차들이 보여주는 상징성, 어쩌면 저쪽 사람들, 박근혜 같은 저쪽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모습의 단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낡고 말도 안 되는, 정말 어떤 원칙도 없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일반 객실은 다 수습이 끝났나 보죠. 그러니까 화물칸으로 옮겨간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 객실 내에서 아직 발견이 안 되신 분들이 5분이란 말입니다. 네. 5분이 아직 안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다 수색이 정말 된 건가 싶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 예. 유실됐을 가능성은 좀 우리가 가장 우려해왔던 부분들인데, 하긴 심지어는 그 세월호를 건지고 나서 세월호가 있던 자리에서도 뼈가 발견됐으니까요. 네. 바다 밑에서. 네. 알겠습니다. 최근 세월호 뉴스였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해양구조협회 2번째 시간이죠. 예. 그때 해양구조협회 지난주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해양구조협회도 검찰 수사를 전혀 받지 않았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해양구조의 대략의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사고 발생이 될 경우에는 이제 해경의 해양구조협회 쪽으로 이제 그 일거리를 밀어줘서, 일거리를 밀어줘서 이제 뭐 그런 돈을 좀 벌게 해줬던 내용, 그리고 그 언디 김천일 이사한테 문자로 일거리를 바로 이제 알려주는 내용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뒤에 이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참고로 해양구조협회가 창립이 되고 이제 2013년도 1월 23일 날 그 해양구조협회 창립 총회 경비로 해경에서 6,20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했고, 그다음에 2013년도 3월 11일 날 그 해양구조협회 그 발주한 뭐 논문 연구 같은 게 있어요. 요게 그 해양구조협회 해경이 해양구조협회의 뭐 순환구호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 자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문 하나 써달라고 셀프로 의뢰를 한 거죠. 해경이. 그래서 2,10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했습니다.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헬기의 망치도 제대로 비치를 못하고 있었죠, 해경들이. 그래서 유리창을 깨지 못했다고 변명을 했던 해경들이 당시 뭐 140억짜리 골프장도 짓고 이렇게 해양구조협회에 우리의 세금을 펑펑 쓰고 있었습니다. 예, 망치에 살 돈도 없는 해경들이. 그래서 이렇게 지출했던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해양구조협회의 그 실상에 대한 진술이 그 목포에 위치되어 있는 군안업체 이제 그 대표 이모 씨의 진술 내용이 있어서 좀 말씀을 몇 가지 드릴게요. 근무수준개발, 박승도 근무수준개발 규모가 큰데 그러니까 이분은 근무수준개발의 박승도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보다 규모가 더 큰데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목포 업체인데.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그 사장 대표님이 그래요. 해경의 무슨 간부하고 친구라고, 근무수준개발 박승도 사장이. 그래서 아마 거기에 갔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통화했던 수사관이 해경 간부랑 친한가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대표가 친구라고. 경정이라고 하는데 서해청의 안승남 씨라고 되게 친하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수사관이 그럼 여기가 이제 급박한 상황이고 그러면 뭐 본인이 보기에는 더 큰 업체나 아니면 작은 업체나 모두 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대표님께서 그런데 아무도 자기한테 연락이 없어서 갈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대표가 이 이제 업체가 특이하게 언딘하고 1년 전쯤에 같이 작업을 했던 내역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대표님께서 언딘 자체가 잠수부들이 이렇게 직원을 채용해서 있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 목포에서 이제 언딘하고 1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해적 케이블 설치하는 일을 했었는데 고정으로 데리고 있는 잠수선은 그때 없었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수사관이 이번에 언딘이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해를 할 수 없다고, 군안 활동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아닌데 어떻게 이 회사가 주도적으로 이 인양을 하게 됐냐고.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그래요. 언딘이 군안 업체인지 처음 알았다고. 네, 본인은 원래 자기는 군안 업체가 아니고 그 수중 공사 업체로 알고 있었는데 언딘이. 그러니까 해적 케이블 같은 거 막 깔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중공사 업체인지 자기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텔레비에 보니까 세월호 군안업체로 언딘이 돼 있더라. 그래서 이상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고, 뭐 현대부령호 같은 경우에도 이분도 뭐 이게 뉴스에서 듣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 먼저 도착했던 바지선이 금호보다 현대부령호가 3배 더 크고 그 시술도 좋고. 뭐 본인도 이제 그 수중 그 공사를 할 때 현대보령호랑 같이 일한 적도 있어서 시설이 어떤지 너무 잘 알고 있다. 근데 도착했는데 왜 먼저 들여보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분도 얘기를 하세요. 그 자리 지키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리베로 올 때까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이미 아시는 거죠. 금호바지선이 왜 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지, 현대보령호를 왜 설치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제 그 이분께서 해경이 그때 왜 구조 활동을 하지 않고 민간이 잠수를 해서 시신 수습을 모두 다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는 게 그 사장님께서 민간 잠수가 훨씬 낫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군안을 많이 이제 다니는데 그러면 해경이 온대요. 그 특수구조단이라고 해서 해경이 오는데 잠수부들이 오기는 하는데 걔네들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몸이 다치니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잠수에도 월급이 나오고 안 해도 월급이 나오는데 민간 잠수부들은 내가 일을 해야 보수를 받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실신도 그래서 민간 잠수사들이 꺼내오고 인양도 민간 잠수사들이 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단정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민간 잠수사들 들어가고 자기네들 겉에서만 그냥 하면서 절대 안 들어간다고. 그동안 자기가 일을 해서 쭉 해경들을 봐왔는데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관이 안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을 많이 해봐서 다 안다고. 그래서 그 수사관이 약간 경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해경 중에서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신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력이 있는 사람들, 고참이나 뭐 계급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안 들어가고 지금 신규, 그러니까 그 신입들만 투입하고 그런다는데 혹시 이 부분 얘기 들으신 적 있냐고. 그러니까 대표가 고참들은 잠수 경력이 많아서 고참이 아니고 그 민간 잠수사들은 이제 자기 작업을 하잖아요.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경험이 많은데 해경은 그 고참일수록 안 들어간다는 거죠. 몸을 살린다는 거죠. 예,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내 몸이 다치니까 안 들어가도 월급 나오니까 그냥 밖에서 이제 구경하고 굳이 들어가야 될 일 있으면 신입을 들여보낸다는 거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특수구조단 그러니까 수사관이 저희는 그냥 이 사람들이 뭐 UDT나 무슨 특수구조,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대표님이 특수구조단 아니고 그러면서 교육은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 오면 자기들은 단정 타고 다니면서 민간 잠수부들이 시신 꺼내오는 거 단장에 때 실는 거밖에 안 한다고. 세월호 침몰이 되기 전에도 그랬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원래. 그래서 이건 이제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시는 분의 진술이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위험할까봐 안 들어갔을 가능성이 제일 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민간 잠수부들을 집어넣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해양구조협회에 대해서 이제 그 이분도 해양구조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기는 하세요. 그래서 물어봐요. 해양구조협회가 뭐 하는 건지 아냐고. 그러니까 이 대표님은 뭐라고 하냐면 해양경찰청 산하기관 같다고 하면서 정확한 취지는 모르고 그 해경에서 구조협회 설립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본인이 해상크레인도 있고 해상군안도 하니까 구조협회 가입하면 해상에서 일어나면 일이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일을 주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처음에. 그러니까 수사관이 해경들이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그러니까 사장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하라 그럴 때 그 해상에서 일 터지면 니네 먼저 일거리 줄게. 그러니까 가입해라고 했던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수사관이 가입을 하면 나중에 먼저 알려주든가 아니면은 뭐 방제 작업 같은 거 한다고 할 때 배려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수사관이 물어보니까 대표님이 그렇다고. 예, 그래서 일단 가입을 했는데, 근데 더 문제는 해양구조협회 같은 경우에는 잠수사나 뭐 군안업체나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거의 한 7에서 80% 정도가 관련이 없는 지역에는 뭐 신발가게 식당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수사관이 아니 그분들은 왜 가입이 되어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 대표님이 뭐라고 하면 자기도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제 그 뭐 그러니까는 아는 사람이 가입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경을 뭐 얘기를 듣고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 가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지역 행사에 아니면 시장 군수 이런 그 지자체 뭐 선거에 관여를 한다든가 예, 뭐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겠지 하면서 그럼 이 사람들이 평소에 뭘 하냐고. 해양구조협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뭘 하냐 그러니까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그러면서 시의원 나온 사람들 누구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고 그런 거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을 보면 구조를 위해서 이제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토착 세력을 예, 그 협회나 그런 이제 단체로 하나를 묶어서 정치 운동을 하고 선거 운동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해양구조협회가. 예, 그런 얘기를 했고, 예, 요게 이제 그 증언 내용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거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1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밀어주려고 만든 거죠. 뭐 국가 뭐 발전에 뭐 민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가 아니고
예, 일거리 생기면 너네 먼저 밀어줄 테니 들어와라라는 거였어요. 예, 이게 불필요한 세력화를 만들었다고 밖에는 보여지지 않고요. 그럼 여기서 잠깐만요. 네. 해양구조협회하고 언딘과 네. 뭐 등등에 이렇게 얽혀 있잖아요. 네. 실제로 세월호 사건 나던 현장에서도 해양구조협회 탓세 뭐 이런 예, 있었죠. 논란도 있었고요. 예, 맞아요. 그러면은 어떤 그 의도, 나쁜 의도가 없더라도 해양구조협회라고 하는 뭔가 좀 자기들끼리 권력화돼 있는 그 울타리한 그것 때문에 세월호의 구조라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은 침해, 방해를 받았다.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그럼요. 예. 예. 보통 그냥 그 당시 민간 잠수사라고 해서 인터뷰를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터뷰 하셨던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 몰살이 세다 해서 유속이 뭐 너무 강해서 탁도가 뭐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러니까 구조 활동을 할 수 없는 너무 안 좋은 상태라고 해서 정부를 두둔하던 그런 인터뷰 대부분은 다 해양구조협회에서 한 거고요. 그리고 왜 우리는 능력이 있고 장비도 있는데 왜 안 들여보내주느냐? 우리 뭐 지금 몇 실째 기다리고 있다 이런 답답한 그러니까 빨리 그 구조에 그 보내주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신 분들은 정말 순수 민간 잠수사분들. 예. 뭔가 그림이 확 그려지네. 예. 그러니까 그 다이빙 벨 그거 처음에 선내로 진입할 수 없다는 정말 무식한 얘기했던 그 사람이 요 황대식 해양구조협회. 그렇죠. 예, 예. 원래 인터뷰도 했어요. 당시에 제 기억에 JTBC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인터뷰를. 예. 그러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해양구조협회 수사를 안 했다는 게 더 이상하구나. 예. 그러니까 여러머리를 많이 했어요. 예, 어쩔 수 없이 구조 활동을 지금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예, 그거 다 해양구조협회 사람들이 한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봐요. 뭐냐면은 해양구조협회에 속해 있는 언딘, 그렇죠? 네. 근데 그 언딘이 세월호에 있어서 최소한 시신 이양을 전담하는 회사였단 말이에요. 네. 그게 그러면 우리가 말했던 그거랑 연관이 있다고 봐야겠죠. 해양구조협회란 이름을 타이틀을 갖고 있는 언딘이 일반 민간 잠수함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승객들이 다 돌아가신 뒤에 항구에 얼마씩이라는 비용으로 인양했던 그 과정. 그렇게 우리가 바라봤었잖아요. 네. 그거랑 연관시켜도 사실은 무리가 없는 거죠. 가능하죠. 예. 예, 맞아요. 예. 돈도 못 받는 이들이 건져 올리지 마. 우리 돈 받고 건질 거야. 이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나쁜 놈의 예, 새끼. 그래서 민간 순수 잠수사분들이 건지시면 안 되는 거였죠. 예. 예. 수습하는 게 다 돈이니까. 그래서 이제 또 그분들은 해양구조협회 소속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실 수가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뭐 쭉 제가 이제 해양구조협회가 어떻게 언딘을 밀어줬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를 이제 들으시면 해양구조협회가 여러 업체들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언딘한테 일거리를 주고 언딘이 제대로 그 일을 예를 들어서 소화를 못하거나 아니면 스케줄 때문에 못하게 되면 그제서야 다른 업체를 불렀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예 그런 이제 그 세월호처럼 큰 사고가 났을 경우 언딘 혼자 처리가 안 된다 싶으면 이제 다른 업체를 금호 수준 개발이 들어갔던 것처럼. 예, 예, 언딘이 제대로 못하니까 혼자 인물은 안 되니까 금호 수준 개발이 들어갔던 것처럼 언딘의 손에서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업체한테 연락을 했지 일단 첫 번째는 언딘한테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해양구조협회에는 해양에 관련된 모든 업체들이 사실상 들어왔다기보다는 네. 각 분야에는 덕점을 하나씩 줬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렇죠. 언딘은 시신 수습 같은 걸 하는 그런 역할만 언딘만 갖고 있고 네. 또 뭐 다른 업무는 또 다른 업무들이 갖고 있어서 최소한 그 각 분야의 해양에서 일어나는 모든 각 분야에 사실상 독점할 수밖에 없는 형태의 그런 이익단체를 만들어놨다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근데 뭐 시신 수습이나 아니면 배 인양도 다 그냥 언딘이 일단 일바로 연락을 받아요. 다. 그래서 하다가 안 되면 금호 수준 개발 같이 지역 업체가 하나 투입이 되는 것처럼 그런 형식이 아닐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 특정 업체에다가 너 해양구조협회라고 타이틀 괜찮고 약간 공적 느낌도 나잖아요. 들어와. 대신에 발생하는 모든 일은 다 너희들한테 줄게. 대신에 가입비 비싸게 부른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예. 그러니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 제대로 된 수습 구조 이런 것들이 됐겠냐고요. 예. 언니는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네. 그래서 김학철이 그랬잖아요. 세월호 사건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다이빙벨 논란 같은 걸 일으키지 않고 그랬으면은 삼성의 뭐 플로팅 독이 와서 구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현대중공업에 있었던 플로팅 도크가 있었고요. 원래 이제 보내주겠다고 삼성중공업에서 따로 이제 물론 당연히 요청은 안 했죠. 보내주겠다고 해서 준비를 다 했는데 안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기에 최소한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3, 4일 정도는 어떤 구조 활동도 안 했잖아요. 없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급해져가지고 그 다음에서야 다이빙벨 같은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예, 그렇죠. 근데 마치 다이빙벨 같은 거를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갖고 삼성 배가 안 왔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이상하게 거꾸로 만들어 버렸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이종인 대표님도 그러시잖아요. 처음에는 자기를 부를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이빙벨 얘기가 나왔던 게 아니에요. 예, 한 3일인가 지나서 이제 연락하고 바지선에서 자기 당신 돈 스스로 다 해가지고 끌고 왔는데 그것도 막혀서 갔다가 다시 또 유가족들 요청으로 다시 온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돼. 그 전에 이미 카트가 됐어요. 플로팅 토큰은. 네. 그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부터 어떻게 밀어줬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왜 TRS라고 잘 아실 거예요. 그 디지털 정보망 해경에서 뭐 무전기처럼 서로 할 수 있는 그 정보망인데 이게 TRS 같은 게 보통 게 단말기가 휴대폰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휴대폰처럼 채널만 맞으면. 예, 그러니까 VHF처럼 통달거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휴대폰처럼 사용하는데 채널만 맞으면 해경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2번 목포 같은 경우는 52번에서 채널만 맞추면은 목포 지역에 있는 모든 해경들이 다 교신을 할 수 있는 교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나호성 경감이 광주 지원에서 이제 진술한 내용을 좀 보면 검사가 이제 인명구조 관련해서 황대식 이사에게 상관의 지시도 이제 받아가면서 적극적으로 사고 상황의 정보에 대해서 문건을 보여주거나 제가 이제 말씀 저번 시간에 드렸지만 해양구조협회가 해경청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막 뭐 커피도 먹고 왔다 갔다 그래봤자 몇 층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러더라고요. 서로 이제 뭐 진술 내용 같은 걸 보면 그래서 문건을 보여주고 카피까지 해주는. 네, 카피도 해주고 문건도 보여주고 그랬대요. 그래서 공유를 하면서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구조협회를 활성화하도록 했다는 피의자가 방금 그렇게 했다고 이제 피의자가 방금 진술했는데 문건을 보여주면서 이제 정보 공유 외에 신속한 상황 정보 공유를 위해 해경 TRS를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한 거냐고 물어봐요, 검사가. 그러니까 이 나호성 경감이 김용환 그 부총재 께서 협회 출범 직후에 작년 2월 아니면 3월쯤에 관내에서 이제 오래 전 해경이잖아요, 이 사람도. 그래서 그 관에서 오래 계시다 보니까 개념이 좀 혼동이 있으셔서 저희 해경 쪽에 요구하셨던 적은 있다고. 그래서 사고 상황이 생기면 관련 문건을 이제 팩스로 실시간으로 조합 측에도 보내달라 그런 체계가 갖추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보안상 불가하다고 해서 뭐 검토 결과 안 된다고 거절을 했대요. 그러니까 TRS 문제도 비슷하게 황대식 이사가 뭐 김윤섭 그 팀장 이 교육팀장이에요, 해양구조협회 그 협회 교육팀장이라고 있는데 그렇게 함께 있는 자리에 말을 꺼내서 간단히 논의는 했지만 제가 거절하였습니다. TRS는 채널만 맞추면 전국 어디서든지 다 들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서류를 보면 해양구조협회의 그 해양경찰청 쪽으로 공문도 보내고요. 보안각서도 2013년도 10월 7일 날 김윤섭 교육팀장 이름으로 뭐 여기서 이제 알게 된 거는 모두 비밀을 지켜야 된다 뭐 그런 보안각서를 서로 이제 그 나누었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 조사 결과 이 보안각서가 확인이 됐고 그 문자를 발송을 하는 게 황대식 이사가 김천일한테 2013년도 10월 8일 날 그러니까 보안각서 쓰고 다음 날이에요. 이게 보안각서가 2013년도 10월 7일 날 썼고요. 문자를 보낸 건 10월 8일 날 다음 날 황대식이 김천일한테 오늘 종합 상황실에서 보안각서 쓰고 해난 상황 TRS 공유하기로 승낙 받았어. 앞으로 최초 정보 확보가 가능해졌어. 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황대식이 그 광주지원 진술조서에서 진술인이 2013년도 10월 8일 날 12시 2분경에 김천일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확보 가능해졌다고 해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진술하기를 그런 이제 뭐 TRS를 공유를 이제 받기로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이런 것 때문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냥 안 하기로 했다고. 뭐 보안성 때문에. 근데 보안성 때문에 안 하기로 했는데 공유각서를 왜 공유를 하나요? 도장까지 찍어서. 그러니까 여기가 말이 많아지니까 약간 후티한 거지. 네. 그 레카차론이 그거요네. 네. 그거네. 이미 그러니까 전국에서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단말기만 있으면 그러니까 굳이 연락을 안 해도 듣고 있는 거예요. 네, 육지에 있는 그 레카차들은 이렇게 그 해킹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경찰 맞아요. 무선을 했는데 얘네들은 그냥 준 거죠. 너네도 들어 이러고 준 거예요, 해경에서.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양구조협회에 네. 관련이 있는 애들만 들어. 몇 명만. 아. 네, 그래서 또 이제 그 진술을 황대식의 진술을 보면 그 해경에 TRS 공유하자고 요청한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또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TRS를 공유하자고 요청할 수도 없고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다고. 참 말은 잘해요. 진술이는 수사관과 면담 시에 해경에 TRS 공유를 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진술을 전에 한 적이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수사관이 제시한 문자, 요 문자 내용을 보기 전까지는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자를 보고 나서 그게 아니라고 이제 계속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해양사고 상황 공유 및 전파 그 협조 요청 공문이 해경에 정상적으로 시행이 됐냐고. 그러니까 얘가 또 생뚱맞게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보낸 그 TRS 공유하자고 했던 게 정상적으로 시행이 됐다고. 그러니까 검찰이 진술인의 진술대로라면 해경과 TRS를 공유하기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유하기로 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인데 김천일에게 거짓 메시지를 보낸 거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제가 해경으로부터 SNS 등으로 해양 소식 등을 전달받은 후 이를 TRS로 전파하겠다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 했는데 내용이 잘못 보내진 것 같다고. 누구를 바보로 알죠. 이렇게 얘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해양구조협회만 이야기해도 이만큼 네.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나쁜 의도가 없더라도 네. 얼마큼 썩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났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예. 그 다음에 바로 문자를 또 어떤 걸 보내냐면 황대식에 보안 유지 부탁, 방수용 TRS 2대 확보 요망이라고 해서 김천일이 알았다고 해서 답장을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어지는 내용이 문자가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그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면 굳이 보안 유지를 부탁할 필요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해경으로부터 받은 정보이므로 보안 유지가 필요할 때가 종종 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좀 굉장히 횡설수설을 하고 있어요, 진술을. 그래서 그 TRS 2대는 누가 구입했냐고. 그러니까 저희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했고 TRS 단말기는 KT에서 무료로 제공했고 사용 요금만 납부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TRS 2대 누가 가지고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는 황대식 본인이 가지고 있고 하나는 김천일이 가지고 있다고. 김천일에서 가입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거 KT만 조사해도 나올 텐데 물론 이거 조사 안 했고요. 그래서 해양 그 구조협회가 제가 이제 전에도 언딘에 대해서 일감을 몰아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로 좀 진술을 말씀을 드리면 나호선 경감이 광주지원에서 했던 진술이 그 피해자를 비롯해서 재난 대비계 민간 협력 업무 중에 대상이 되는 민의라는 것이 구조협회만 의미하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기존의 대민 업무가 구조대, 군안대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업무가 협회 쪽으로 다 넣어서 통일된 거라고. 구조협회만인 거죠. 얘네들이 얘기하는 민의라는 게. 예, 그래서 피해자가 담당한 재난대비계의 해상사고 민간협력 및 대처 업무라는 것이 한국해양구조협회와 협조하면 임무를 전부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해경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재난대비할 수 있는 거를 협조만 하면 다 걔네들이 할 수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사고가 나면 김천일이나 황대식 이사한테 사고 사실을 알려줬다고 자기가. 근데 보통 사고가 난 것을 김천일이나 황대식이 저보다 빨리 알더라고요. TRS 가지고 있는데 당연하지. 빨리 알겠죠. 그러니까 황 이사는 뭐 청 내에 있으니까 해경청 안에 황대식 이사가 항상 상주를 하니까 어떻게 뭐 알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언론 보도를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식을 이제 빨리 접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선체 처리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군안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선체 인양이 아니고 인명 구조가 먼저인데 해양구조협회에 먼저 이제 연락을 급하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고. 김천일이나 애들한테 해주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선체 처리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해져야 사건이 해결된다면서. 그래서 군안업체에 제일 먼저 연락을 해주는 거라고 진술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아니 그게 정상적으로 서로 간의 수익이나 이익관계가 없다면 오히려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한 업체에만 덕점을 준다는 게 문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처벌이 되지 않을 거면 저는 주식 내부 거래도 처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문점 중에 그런 거라니까요. 네. 왜 초반에 한 3, 4일 정도는 구조를 안 했느냐.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그런 음모론이 돌았잖아요. 다 죽은 뒤에 구조하려고. 네. 살아있는 사람을 구조하면 돈이 안 생기는데 시신을 인양하면 돈이 생긴다고. 그런 의혹들이 돌았었어요. 사실상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 말이 딱히 틀린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넘겨준 거죠. 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제일 중요한 게 인명 구조이고 그 업무는 해경의 고유 업무잖아요. 전 시간에도 이제 뭐 푸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국가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 임무 자체를 민간인에게 통째로 넘긴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구조협회에 사고 사실을 연락해주면서 대책회의 참석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피해자가 담당한 민간 협력 업무냐고 물어봐요. 검사가. 그러니까 나우성 경감이 저는 민간 협력 업무라고 생각하고 정보를 알려줬다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보를 제가 사적으로 알려준 게 매우 부적절하고 크게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적으로 그냥 알려줬겠냐고요. 네. 뭔가 받았으니까 그런 게 가능한 거죠. 예. 수익이 생기는 문제인데. 예. 우리 VTS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배들이 사고 안 나게 조정만 해준대. 그게 국가의 영역이에요? 사고가 나서 구조하는 건 민간의 영역이야? 이게 말이 돼? 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 나우성 경감이 혼자만의 판단으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진술 내용 중에서 하나가 사고가 뭐 났거나 연락을 받으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상황실에 가셨다가 오시면 협회 설립 취지가 뭐냐, 협회를 이럴 때 활용하라고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협회에 연락해 주라고 간부들이 그렇게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얘네들이 처음에 설립한 것처럼 뭐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이유도 얘네들 없지만 국민의 생명을 얘네들이 지킬 필요가 없지요. 정말 불필요한 협회를 하나 이제 만들어 놨고 일부 업체에다가 이제 일을 몰빵해주는 그거를 지금 알 수가 있고요. 그 황대식 그 진술조서, 광주지원의 진술조서를 보면 그 좀 특이한 게 그 검사가 그래요. 그 포항 2013년도 10월 15일 날 포항 8,000톤 좌초 공선이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김천일한테. 그러니까 2013년도 1월 31일 날 여수항 오일 사건 발생 등의 이제 사고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김천일한테 보냈는데 위와 같은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냐고. 그러니까 해경으로부터 통보를 받거나 지부에서 보고를 받거나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취득한 자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해경에서 통보를 받았을 거고요.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각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 카톡 밴드에 올리는 방법 등으로 전파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해양구조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이 정보를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회원에게 전파를 하는 거냐고. 아니면 친한 회원들에게만 전파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얘가 모든 회원들에게 전파를 하려고 하지만 친한 회원 위주로 전파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언딘한테만 알려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양구조협회에 가입했다고 해서 일거리를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일단 언딘이 먼저 선빵 먼저 받고 안 되면 패스하면 이제 그제서야 다른 업체한테 연락이 간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면 세월호 사건의 핵심은 그거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추론은 그게 가능하다고요. 네. 언딘이 전제함으로써 일부러 안 구했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언딘이 준비가 안 되면 아무 너는 또 구하면 안 돼가 된다고요. 네, 근데 해양구조협회를 수사를 안 해요. 네. 안 그러니까 했어요. 이게 언딘이 모든 그 구조 군안 업무를 독점적으로 받아서 하청에 재하청을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건설회사들이 하는 양태하고 좀 비슷하게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예약이 돼 있는 거죠. 국내에 있었던 건설업체는 다 건설 일은 다 내가 기본적으로 1차 예. 다 내 거. 예.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 해서 뭐 삼성, 예. 현대 이렇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역할인 거고 더 어이없고 좀 화가 나는 게 문자가 이제 2013년도 10월 15일 날 황대식이 김천일한테 보낸 문자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항 8,000톤 좌초 공선이라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2013년도 10월 21일 날 그 협성하고 이게 협성이 군안업체예요. 협성하고 관계 어때?라고 김천일이 그 황대식이 김천일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2013년도 10월 21일 날 김천일이 좋아하고 황대식한테 다시 보내요. 그러니까 황대식이 10월 같은 날짜 황대식이 다시 김천일한테 협조가 안 되면 정보 수사에서 내사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그 언딘하고 해경 측하고 이게 좀 관계가 부드럽지 않은 업체들은 쳐주는 거죠. 그렇죠. 조사 들어가고 내사 들어가가지고 아예 그냥 범죄자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조협회가 아닌 업체가 군안업체로 선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언딘이 예를 들어서 거기를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게 길을 터주는 거죠, 해경이. 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양구조협회를 중심으로 보니까 그런 비리밖에 안 보이지만 이 사건의 시작점에는 무조건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국정원이 있잖아요. 예. 네. 실소유주로 의심이 되는 배야. 그 배가
석연치 않은 지금도 침몰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로 침몰이 됐다. 근데 그 구조하는 과정에 언딘이 있었고 그 뒤에는 해양구조협회가 있었다. 근데 그 해양구조협회 뒤에는 사실은 해경이 있었던 거잖아. 맞아요. 해경의 자회사 같은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그 사람들 은퇴한 사람들 거기에 보직으로 내려보내고 말하면 공기업 말하자면 자회사 같은 거 비슷한 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우호가 안 갖는 게 이상하죠. 단순한 해양 교통사고가 될 수가 없지. 언딘이 자회사고 해양구조협회라는 간판을 달아준 거죠. 네. 해경이.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경한테 자회사가 해양구조협회인 거지. 그런 식으로. 근데 뭐 언딘이 주니까 언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데 지금 그래요. 느낌이 이렇게 진술서를 읽다 보면 말도 안 되는데 그런 느낌이 들고 해서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고 검찰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황대식 이사가 뭐라고 하냐면 뭐 협상에 내사가 있다는 말을 자기가 들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라고. 해경이 내사를 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문자를 내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보낸 문자가 아니죠. 예, 너네랑 안 친하면 손 봐줄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자도 보냈다는 거니까 얼마나 그 언딘의 이익을 위해서 참 해경이 최선을 다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연락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자로 그 회의하는 그 해경서 시간, 언제부터 몇 시에 모여서 회의를 할 거다라는 그 문자 메시지가 친절하게 이제 보냈던. 그래서 해양구조협회가 지금 해경이 이제 만들어 놓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3가지 이유가 첫 번째가 해경이 위험한 일을 안 해도 돼요. 해양구조협회가 알아서 이제 하니까 뭐 배가 침몰했던 승객을 구해야 됐던 해양구조협회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기네들이 몸을 안 다쳐도 되고요. 그러면은 공무원의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 월급도 받으면서 그리고 살 수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친분이 있는 업체에다가 돈을 벌어줄 수 있게 이제 리베이트를 계속 밀어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자기네들 퇴직하고 나서도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생긴다는 3가지 아주 큰 이점이 있죠 해경한테. 그래서 꼭 해경한테는 꼭 필요한. 그래서 그런 회사가 이제 협회를 하나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일단 순환구호법은 최대한 빨리 좀 개정을 해서 요 해양구조협회가 군안은 모르겠지만 군안도 솔직히 해양구조협회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전에 원래 했던 순서대로 그냥 하면 되거든요. 군안할 때 되면 보험사랑 상의해서 그 공고를 붙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선발을 하면 되니까 굳이 내용은 다 저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 인명구조 자체는 국가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협회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은 당연히 지금 다 없애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래요. 대략의 해양구조협회 상황이 지금 이랬는데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세월호 침몰 전에 해경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본청에서 해경 지휘부가 9시 10분부터 10시 10분까지 본청에서 그 상황 대책 회의를 하죠. 청장 뭐 이춘재 차장 다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해요. 근데 해경 지휘부에서 상황 대책 회의를 하면서 결정했던 게 하나가 해상 크레인 동원에 대해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고 당일 오전에 해양경찰청 상황대책 회의를 할 때 선체를 신속히 군안하는 것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해상 크레인을 동원하기로 결정하고 그 역할을 방재반에서 맡기로 함. 그리고 해양구조 해양구조 오염 방재국장은 통영해양경찰서장과 기동방재과장에게 해상 크레인 동원을 지시를 하고 통영 그 해양경찰서장은 거제에 있는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중공업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그 삼성 2호와 대우 3600호를 동원토로 이제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요게 9시 10분부터 10시 10분까지 해경 지휘부들의 상황대책 회의에서 나온 결정 내용이죠. 2014년도 7월 28일 날 이명준 해양오염방재국 주무관 참고인 진술서 내용을 좀 보면 자기가 이제 그 세월호 얘는 이제 오염 방제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침몰을 했으니까 당장 자기네들이 할 일은 없어요. 구조군안을 하는 그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2시경에 자기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 방제 대응 계장 김한규 사무관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오라고 할 게 있다고 해서 올라가 봤더니 그 상황실에서 김상훈 방재국장님하고 김한규 방재 대응 계장님께서 저에게 지금 세월호 사고 관련해서
동원 가능한 크레인을 파악하고 있다. 보험사에 연락해서 위 사고와 관련하여 해경에서 크레인을 동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추후에 발생되는 크레인 비용에 대해서 국가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추후에 보험회사에 구상권 청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통보하라고 지시를 했대요. 그래서 그 본인이 세월호 보험사 중에 하나인 해운조합에 이제 보상팀에 전화를 해서 해운조합에 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총 세월호가 선박 가입 보험액이 113억인데 메리츠와제 77억 정도 그리고 해운조합에 36억 정도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해운조합 보상팀에 전화를 해서 국장님이 이래저래 해서 먼저 부르면 나중에 돈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통보를 그대로 했고 근데 해운조합의 이제 보상팀의 직원이 그 선주랑 한번 통화를 해보라고 이 내용은 왜냐하면 선주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청해진 연락처랑 메리츠와제 그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이쪽하고 일단 논의를 해보라고 해서 다시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예, 선주한테 이제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알려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청해진 해운에 전화 통화를 해서 동원 가능한 크레인 현황하고 그거를 팩스로 2시 1분쯤에 이제 보내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황 대책반이 가동되었다고 하는데 그건 자기는 몰랐고 그냥 국장이 시키는 대로 이러저러해서 동원 가능한 거에 대해서 청해진 의원한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이제 그 요 크레인을 불렀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두 개. 그러니까 첫 번째가 상황 대책 회의를 할 당시에는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이에요. 크레인이 필요할지 어떨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구조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세월호 안에 사람이 남아있다는 걸 얘네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전원 다 구조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상황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월호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크레인을 빨리 가져와야 된다고 결정을 했어요. 10시 10분 전에. 타임머신이에요. 무섭다. 예. 그럼 이제 두 가지죠. 선내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구조하라는 얘기를 전혀 아무도 안 했죠. 지시를 아무도 안 한 상태에서 1, 2, 3정이 선원만 구조할 거라는 걸 얘네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돼요.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음모론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네. 이미 결정을 했어요. 군안을 빨리를 해야 사람들 신속하게 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얘네들은 세월호가 침몰을 다 하기 전에 이미 배 안에 사람이 있다는 가정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다. 네. 이미 가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배가 다 침몰하기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뭐 가끔씩 세월호 관련해 갖고 음모론이라고 욕도 먹었지만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면 그거잖아요. 세월호 사건은 언디를 이용한 사건.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위한 사건.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보험 이런 것도 얘기가 참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언딘이라고 하는 회사를 위한 사건. 여기 반론하실 분들 없잖아요. 할 사람이 없어. 근데 말이 안 나와. 무서운 나라입니다. 네. 이게 이제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침몰하고 처음으로 한 일이에요. 해상 크레인을 동원한 거.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두 번째 또 하나가 그 구조 비용은 국가에서 군안 비용은 보험사에서 이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상황대책 회의를 할 경우에 분명히 신속한 군안을 하는 것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크레인을 동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인명 구조를 위해서 얘네들이 지금 동원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군안이 아니고. 그러면 이걸 해운조합이나 청해진 해운에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인명구조를 하기 위해서 크레인을 불렀으면 그냥 해경이 불러가지고 나중에 국가에서 비용을 지급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 임과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해운조합에 연락하고 메리츠와제 연락하고 청해진 해운에 연락해서 팩스까지 보내줬어요. 이 얘기는 인명을 구조하려고 부른 크레인이 아니에요. 배 건지려고 부른 크레인이란 말이에요. 세월호가 다 침몰을 하지도 않았는데 해경 지휘부들은 그 1, 2, 3정의 TRS로 배 지금 곧 침몰한다. 사람들 안에 많이 있었는데 스스로 못 나오고 있다. 뭐 항공구조단으로밖에 구조를 할 수가 없다라는 TRS를 계속 들으면서도 배를 어떻게 건질까를 논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탑승객들을 얼마나 구조했냐, 구조할 수 있겠냐라는 지시 단 한마디도 없이 해상 크레인 동원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있었어요. 해경 본청에서는. 그 회의 내용을 보면 네. 신속한 군안을 통해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다라는 네. 내용을 써놓고 실제로 액션한 거는 군안 쪽으로만 움직였다. 맞습니다. 예. 이게 인명 구조로 부른 거였으면 얘네들한테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에다가 요구하면 되니까. 해경이 그냥 동원해서 쓰고 나머지 돈은 국가에서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논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청해진 의원한테 팩스 보내줄 필요도 없는데 얘네들은 지금 이걸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들을 때마다 소름 끼치고 무섭고 그러네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세월호가 침몰한 후에
해경이 제일 먼저 한 게 그 해경 문자 상황 시스템의 1시 37분에 이제 뜬 얘기가 뭐냐면 그 본청 상황실에서 문자를 보내기를 그 삼천 구함 현장에 있는 삼천 구함한테 민간 전문 구조 요원 현장 투입 예정으로 연락처 뭐 010 땡땡땡땡땡땡 박승도임 이라는 문자가 발송이 돼요. 그리고 또 바로 박승도 대장과 통화해서 선체 구조 작업에 임할 것. 이렇게 나오죠. 인명 구조가 아니에요. 선체 구조 작업에 임할 것. 그리고 1시 38분에 서해청 상황실에서 민간 구조요원 그럼 얼마나 투입이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본청에서 박승도 대장하고 통화해서 확인할. 이거 근무수준개발 사장 이름이잖아요. 1시 37분이에요. 예, 그러면 한 3시간 됐나? 세월호 침몰하고. 이게 처음 한 일이죠, 해경에. 민간 잠수사들. 그러면 이렇게 연락이 오면 이미 다 연락을 해서 먼저 와라 해서 이미 다 뒷얘기는 하고 지금 문자를 발송한 거니까 이거를 지금 가장 먼저 해서 1시 37분에 이미 그 민간구조사들의 이름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그 해경 박순도 뭐 그 근무수중 대표 광주 지원 전화 진술 내용을 봐도 똑같이 해경으로부터 연락받고 세월호 침몰 현장에 도착을 했다고 했고 제가 전에 언제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2시에 이미 침몰 현장에 와 있었죠. 육군 그 배를 타고 이제 실어 날라서 삼천구함에서 회의도 하고 이제 이미 2시에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네, 이거를 지금 가장 먼저 한 거고 그 다음에 해경이 했던 게 뭐냐면 아까 이때 말씀드렸지만 4월 16일 날 2시 1분에 임영준 그 해양 오염 방제국 주무관이 그 빨리 크레인 동원하라고 해서 청해진 해운에 팩스 보내줬죠. 그리고 그 당일 날 3시 20분에 빨리 군환하라고 선박. 그래서 청해진으로 공문을 띄우죠. 예. 빨리 뭐 대형 선박들이 통항이 분번하고 어장에 뭐 양식장에 산재해서 해협으로 2차 사고 오염 뭐 발생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면서 빨리 그 신속히 선박 인양 조치 바라며라는 공문을 띄우고 그다음에 4월 17일 날 4시 50분에 또다시 신속히 선박 군환 작업을 해달라고 띄우고 4월 21일 날 또다시 세월호 군환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띄우고 요게 이제 그 해경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거를 먼저 제거를 하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주가 이 배를 치울 거라고 의견을 제시하거나 해양수산부 그러니까 선주가 나몰라라고 있으면 해양수산부가 뭐 오염이 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면 이걸 치우라고 선주한테 명령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명령이 있어야 치워지는 건데 지금 명령이 없었어요. 선주도 지금 정신이 없죠. 예, 선주도 정신이 없고 해양수사부 장관도 이 배 제거하라고 명령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해경에 먼저 청해진한테 이 배 먼저 제거하라고 지금 여러 번 공문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해경이 진도 군수한테 요구를 해요. 이거 제거 명령 내려달라고. 네, 친절하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해경이 당일날. 그냥 뭐 네. 멍해진다. 네. 아, 해양구조협회가 갖는 의미 좋게만 보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좋게만 보면 아까 그 국가가 할 일 거기에 의외로 이명박의 마인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민간의 이익 사업으로 던져주는 그런 마인드 그게 사실은 문제인 거잖아요. 해양구조협회도 아마 그런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이 필요한 거예요. 사건 자체를 의도적으로 일으켰다까지는 말 못하겠어요. 차마. 근데 구조하는 과정에서 어느 쪽이 돈이 되느냐를 서로가 계산했다면 이거는 또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네. 해양구조협회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충격적인 이야기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뼈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된 건 오늘 오후 2시 10분쯤 배 2층 화물칸입니다. 이 구역은 차량들이 뒤엉켜 있는 곳입니다. 현재 수부는 배가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하늘과 맞닿은 지점인 우현에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배 안에 뒤엉켜 있는 차량을 밖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해가 발견된 지점은 배 3층 중앙 우현 쪽 에스컬레이터를 잘라낸 밑부분인 2층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에스컬레이터 위에선 지난 5월 16일 미수습자 허다인 양의 유해 일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해수부는 미 수습자 가족의 요청으로 오늘 발견된 뼈 한 점의 부위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해는 곧바로 국가수로 옮겨져 DNA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수색에서 미 수습자 9명 중 단원고 고창석 교사, 조은화, 허다윤양, 그리고 일반인 이영숙 씨 등 4명의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아직 단원고 남현철, 박영인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 씨, 혁규군 등 5명이 남아있습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것처럼 세월호 수색에서 세월호 화물칸에서 수습된 차량 중에는 미수습자 권재근 씨 차량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기대했던 화물칸 수색에서 처음으로 유해 한 점이 발견되자 이 추가 수습에 대한 희망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작업자들의 안전이 최대한 보장된 상태에서 수색을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다시 세월호다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요. 제가 착각해가지고 멘트를 10번째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올리려고 보니까 이 채널에 이제 광고 없는 버전 올리잖아요. 보니까 9번이 없어. 다시 따져보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공순주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시고요. 우리 명정님하고 마차님도 나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도우미 1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우미 2입니다. 네, 이분들은 이제 개, 돼지, 레밍 이렇게 어서 오시고. 자, 최근에 세월호 이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PD 수첩이 난리가 났어요. PD 수첩의 PD들이 2013년부터, 그러니까 박근혜가 집권한 바로 그 첫 해죠. 그 첫 해부터 지금까지 제작 자율성 침해한 17건을 공개했는데 어마어마한 것들이에요. 25일 날 결방되는 그것까지 갔고요. 시사 프로그램이고 PD 수첩 하면은 광우병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사회 시사 이슈들을 대한민국에서 PD 수첩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하고 두 개가 양대 산맥이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는 세월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다뤄줌으로써 그 정권 때에도 역할을 했어요. 일반 사용방송이 그래요. 근데 공영방송인 MBC는 아예 세월호, 노조, 국정원, 사드 이런 단어들은 금기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MBC PD들 10명이 제작을 거부한 상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D 수첩이 사측으로부터 불어된 아이템, 진주 의료원 폐업, 세월호 참사, 국정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 교과서 국정화, 백남기 농민 사망, 위안부와 소녀상, 4대강 녹조 이런 것들은 아예 못 만들겠다는 거죠. 이제 일선에 있는 이제 프로그램 연출하는 PD들이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PD 수첩 같은 프로그램들은 탐사 저널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심층 취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취재를 허락을 득하기 위해서는 위에다가 이제 팀장급 PD들한테 이러이러한 걸 한번 취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안 돼. 이게 그 선에서 계속해서 묵살이 당해왔다는 거죠. 민감한 걸 다루면 자기들이 피해를 본다를 넘어가지고요. 정권들이 내리꽂는 사장들, 주요 임원진들을 생각해 보면은 아예 정권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아이템들을 방송 안 했다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안 한 게 훨씬 더 강하다고 봐야겠죠. MBC라고 하면 가장 저희가 제일 먼저 의심하고 있는 게 그 전원구조 오보가 11시 1분에 이 MBC에서 나가거든요. 근데 다들 이제 뭐 받아 적었다면 참고로 해양구조협회가 창립이 되고 이제 2013년도 1월 23일 날 그 해양구조협회 창립 총회 경비로 해경에서 6,20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했고, 그다음에 2013년도 3월 11일 날 그 해양구조협회 그 발주한 논문 연구 같은 게 있어요. 요게 그 해양구조협회 해경이 해양구조협회에 순환구호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 자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문 하나 써달라고 셀프로 의뢰를 한 거죠. 해경이 그래서 2,10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헬기의 망치도 제대로 비치를 못하고 있었죠. 해경들이. 그래서 유리창을 깨지 못했다고 변명을 했던 해경들이 당시 140억짜리 골프장도 짓고 이렇게 해양구조협회에 우리의 세금을 펑펑 쓰고 있었습니다. 망치에 살 돈도 없는 해경들이. 그래서 이렇게 지출했던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해양구조협회의 그 실상에 대한 진술이 그 목포에 위치되어 있는 군안업체 이제 그 대표 이모 씨의 진술 내용이 있어서 좀 말씀을 몇 가지 드릴게요. 근무수준개발 박숭도 근무수준개발 규모가 큰데 이분은 근무수준개발의 박숭도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보다 규모가 더 큰데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목포 업체인데.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그 사장 대표님이 그래요. 해경의 무슨 간부하고 친구라고 근무수준개발 박숭도 사장이 그래서 아마 거기에 갔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통화했던 수사관이 해경 간부랑 친한가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대표가 친구라고. 경정이라고 하는데 서해청의 안승남 씨라고 되게 친하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수사관이 그럼 여기가 이제 급박한 상황이고 그러면 본인이 보기에는 더 큰 업체나 아니면 작은 업체나 모두 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대표님께서 그런데 아무도 자기한테 연락이 없어서 갈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대표가 이제 업체가 특이하게 언딘하고 1년 전쯤에 같이 작업을 했던 내역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대표님께서 언딘 자체가 잠수부들이 이렇게 직원을 채용해서 있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 목포에서 이제 언딘하고 1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해저 케이블 설치하는 일을 했었는데 고정으로
데리고 있는 잠수선은 그때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수사관이 이번에 언딘이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해를 할 수 없다고, 군안 활동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아닌데 어떻게 이 회사가 주도적으로 이 인양을 하게 됐냐고.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그래요. 언딘이 군안 업체인지 처음 알았다고. 본인은 원래 자기는 군안 업체가 아니고 그 수중 공사 업체를 알고 있었는데, 언딘이 그러니까 해저 케이블 같은 거 막 깔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중 공사 업체인지 자기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텔레비에 보니까 세월호 군안 업체로 언딘이 돼 있더라. 그래서 이상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고, 뭐 현대부룡 같은 경우에도 이분도 뭐 이게 뉴스에서 듣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 먼저 도착했던 바지선이 금호보다 현대부룡호가 3배 더 크고 그 시술도 좋고, 뭐 본인도 이제 그 수중 그 공사를 할 때 현대보령호랑 같이 일한 적도 있어서 시설이 어떤지 너무 잘 알고 있다. 근데 도착했는데 왜 먼저 들여보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분도 얘기를 하세요. 그 자리 지키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리베로 올 때까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이미 아시는 거죠. 금호바지선이 왜 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지, 현대부룡호를 왜 설치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제 그 이분께서 해경이 그때 왜 구조 활동을 하지 않고 민간이 잠수를 해서 시신 수습을 모두 다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는 게, 그 뭐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MBC 목포 지부에 있는 그 기자들이 전원구조가 아니다라고 해서 본사에다가 보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묵살을 하고 1시가 넘는 시간까지 전원 구조를 했다고 계속 오보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유머론으로만 가면은 이거는 MBC가 세월호 참사에 확성기 역할을 일부러 했다까지도 이야기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의심을 해요. 그래서 고의잖아요.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했으면 확인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를 묵살하고 계속 전원 구조를 했다고 계속 그러면서 그 해군 함정들 대대적으로 투입, 뭐 해경 대대적으로 구조 활동 중이라는 그런 그 뉴스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저는 고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조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하자면 이제라도 좀 다행인데요. 이분들이 왜 정권 바뀐 이제 와서 그럽니까? 솔직히 그 SBS는 뭡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는. 그리고 최근에 그런 거였나 봐요. 한상규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취재를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윗선에서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빡이 돈 건데, 지금이라도 저는 늦은 감이 있지만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훨씬 더 전에 이것들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제작 거부 하나는 있더라도 이러이러한 이유로 제작에 대한 묵살을 당했다, MBC 경영진으로부터 계속 투쟁을 해서 싸워왔어야죠. 그래야 훨씬 더 반향이 커지는 거예요. 지금은 하란 대로 하지 말라는 이슈는 취재 안 하고 계속 만만한 걸로 가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 반향이 적어지는 겁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세월호에 대해서도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해서 좀 식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진짜 과연 그들은 왜 세월호를 이렇게 금기시했을까? 그게 머릿속에 우리 단순한 구조를 좀 지웠으면 좋겠어요. 세월호가 자꾸 이슈화가 되면 정권에 불리해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전에 우리가 다른 표현 한 적도 있거든요. 이슈화 시켜서 책임질 공무원들 책임 엄하게 지고, 그리고 투명하게 뭔가를 공개하고 진상규명하는 노력도 좀 하고, 그랬으면 박근혜 탄핵 안 당했다. 이게 우리들 기본 생각이잖아요. 근데 일반 프로그램에 와서까지 세월호는 다루지 마라 이렇게. 그건 뭘 다뤄야 돼? 이런 심층 프로그램들이.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아이템이 그거잖아요. 세월호랑 뭐 정치적으로 엮지 말라라는 거. 지금 오면서 뉴스를 잠깐 봤는데, 대구 지하철 공사에서 그 외 세월호 진실규명 그 서명 받으시는 분들이 지하철 이제 그 안에서 서명을 받으려면 거기에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활동을 할 테니 허락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불허를 했어요. 정치적인 활동이라면서 그건 할 수 없다고 불허를 했어요. 아직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 MBC나 KBS가 그 인식을 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죠. 네. 사실 정치화 시킨 건 저쪽이에요. 이거는 그냥 지들 말에 의해서도 해상에서 난 교통사고라고 했으면 정치적인 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해상에서 난 교통사고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인 행동을 했죠. 네. 그들은 그렇게 그래놓고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마 이렇게 돼버린 그 메커니즘이었다는 거죠. 에휴, 참 답답하고요. 자, PD 수첩 늦었지만 끝까지 싸우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진상규명보다 왜 그런 이슈들이 다뤄지지 않았는지 하는 진상규명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최근에 세월호 화물칸에서 각종
화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거는 차량들을 보니까 정말 참혹하더만요. 그 먹포 신항을 항공 사진으로 이렇게 찍은 거 보니까 담장 딱 하나 사이에 두고요. 다른 새 그 사장님께서 민간 잠수가 훨씬 낫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군안을 많이 이제 다니는데 그러면 해경이 온대요. 그 특수구조단이라고 해서 해경이 오는데 잠수부들이 오기는 하는데 걔네들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몸이 다치니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잠수에도 월급이 나오고 안 해도 월급이 나오는데 민간 잠수부들은 내가 일을 해야 보수를 받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실신도 그래서 민간 잠수사들이 꺼내오고 인양도 민간 잠수사들이 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단정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민간 잠수사들 들어가고 자기네들 겉에서만 그냥 하면서 절대 안 들어간다고. 그동안 자기가 일을 해서 쭉 해경들을 봐왔는데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관이 안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을 많이 해봐서 다 안다고. 그래서 그 수사관이 약간 경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해경 중에서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신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력이 있는 사람들, 고참이나 뭐 계급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안 들어가고 지금 신규, 그러니까 그 신입들만 투입하고 그런다는데 혹시 이 부분 얘기 들으신 적 있냐고. 그러니까 이 대표가 고참들은 잠수 경력이 많아서 고참이 아니고 그 민간 잠수사들은 이제 자기 작업을 하잖아요.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경험이 많은데 해경은 그 고참일수록 안 들어간다는 거죠. 몸을 살린다는 거죠. 예,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내 몸이 다치니까 안 들어가도 월급 나오니까 그냥 밖에서 이제 구경하고 굳이 들어가야 될 일 있으면 신입을 들여보낸다는 거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특수구조단 그러니까 수사관이 저희는 그냥 이 사람들이 뭐 UDT나 무슨 특수구조,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대표님이 특수구조단 아니고 그러면서 교육은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 오면 자기들은 단정 타고 다니면서 민간 잠수부들이 시신 꺼내오는 거 단장에 때 실는 거밖에 안 한다고. 세월호 침몰이 되기 전에도 그랬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원래. 그래서 이거 이제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시는 분의 진술이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위험할까봐 안 들어갔을 가능성이 제일 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민간 잠수부들을 집어넣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해양구조협회에 대해서 이제 이분도 해양구조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기는 하세요. 그래서 물어봐요. 해양구조협회가 뭐 하는 건지 아냐고. 그러니까 이 대표님은 뭐라고 하냐면 해양경찰청 산하기관 같다고 하면서 정확한 취지는 모르고 그 해경에서 구조협회 설립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본인이 해상 크레인도 있고 해상 군안도 하니까 구조협회 가입하면 해상에서 일어나면 일이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일을 주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처음에. 그러니까 수사관이 해경들이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그러니까 사장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하라 그럴 때 그 해상에서 일 터지면 니네 먼저 일거리 줄게. 그러니까 가입해라고 했던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수사관이 가입을 하면 나중에 먼저 알려주든가 아니면은 뭐 방제 작업 같은 거 한다고 할 때 배려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수사관이 물어보니까 대표님이 그렇다고. 예, 그래서 일단 가입을 했는데, 근데 더 문제는 해양구조협회 같은 경우에는 잠수사나 뭐 군안업체나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거의 한 7에서 80% 정도가 관련이 없는 지역에는 뭐 신발가게, 식당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수사관이 아니 그분들은 왜 가입이 되어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 대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도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제 그러니까는 아는 사람이 가입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경을 뭐 얘기를 듣고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 가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지역 행사에 아니면 시장 군수 이런 그 지자체 선거에 관여를 한다든가. 차들은 수출하려고 그 새 차들이 다 이렇게 선적되고 있는 바로 담장 바로 너머에 세월호에서 나온 차량들 녹슬고 찌그러지고 완전 망가진 그런 차량들이 계속해서 지금 하나 둘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화물칸에서 지금 사람 뼈가 나왔죠. 예, 오늘 뉴스에 나왔죠. 예, 뼈 한 점이 발견이 됐다고 뉴스에 나왔고 방금 이제 마차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 그 아이들 휴대폰이 발견이 됐다는 뉴스는 지금 계속 있는데 그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을 맞아요. 건데 아직 블랙박스 그 차량은 다 지금 거의 다 나오고 있는데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뭐 발견을 했다는 아직 기사가 한 줄도 없어요. 아니요, 전 그 보도 봤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박스를 수거해가지고 네. 지금 몇 건, 5건인가 6건인가를 보냈는데 포렌식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차가 몇 대인데 5개밖에 발견됐거나 뭐 형태가 좋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었겠죠. 그럼 그 블랙박스는 아마 굉장히 진실이 담아져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복원이 되면 크게 네. 힘이
바로 지금 그 보도에 나온 차량들 모습이 보면 50세대거든요. 50세대 중에 아마도 40대 이상은 블랙박스가 있을 거고요. 블랙박스 안에 있는 저장 장치는 메모리 카드라 바닷물에 오래 있어도 이거는 복원이 가능하거든요. 메모리 카드는 가능해요. 좀 앞으로 좀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의혹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세월호 승선 인원에 포함되지 않은 화물칸에서 주무셨던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화물칸에서 지금 뼈가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304명이 아닌 다른 분의 뼈일 수도 있습니다. 꼭 304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예.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왜 우리가 그 초창기부터 의혹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 어린 아기 울음소리가 났는데 그 아기는 지금 아직까지 어떤 명단에도 네, 없어요. 명단에 없고 젖병 봤다는 사람도 있었고. 예. 그나저나 어떤 묘한 기분이랄까요? 어떤 사람인가가 4월 16일 날 인천항을 출발할 때 갖가지 사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원고 학생들은 수학여행이라는 부푼 꿈이 있었겠지만 새로 터전을 잡으러 갔던 분도 있었을 거고 어제 보니까 그 권혁규 씨의 트럭도 잡혀가지고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연들이 담은 그 차들이 3년 만에 물 밖으로 나와서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묘한 감정에 휩싸이게 만들더만요. 그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다라고 하는 동굴 속에 고이 잠겨 있다가 햇빛을 봤는데 그 차들이 보여주는 상징성 어쩌면 저쪽 사람들 박근혜 같은 저쪽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모습의 단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낡고 말도 안 되는 정말 어떤 원칙도 없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일반 객실은 다 수습이 끝났나 보죠. 그러니까 화물칸으로 옮겨간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 객실 내에서 아직 발견이 안 되신 분들이 5분이란 말입니다. 네. 5분이 아직 안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다 수색이 정말 된 건가 싶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 예. 유실됐을 가능성은 좀 우리가 가장 우려해왔던 부분들인데 하긴 심지어는 그 세월호를 건지고 나서 세월호가 있던 자리에서도 뼈가 발견됐으니까요. 네. 바다 밑에서. 네. 알겠습니다. 최근 세월호 뉴스였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해양구조협회 두 번째 시간이죠. 예. 그때 해양구조협회 지난주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해양구조협회도 검찰 수사를 전혀 받지 않았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해양구조의 대략의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사고 발생이 될 경우에는 이제 해경의 해양구조협회 쪽으로 이제 그 일거리를 밀어줘서 이제 뭐 그런 돈을 좀 벌게 해줬던 내용 그리고 그 언디 김천일 이사한테 문자로 일거리를 바로 이제 알려주는 내용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뒤에 이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